이어서 지금까지는 초기 불교에서의 생각에 대해서 정리해 본 것이고요. 이제 선불교 영역에서 그 오용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는데, 오용석 선생님은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교수로 계시고, 오늘은 병 속의 새는 어떻게 자유를 꿈꾸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눈이 오는데 먼 곳에서 여러분들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저는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오용석이라고 합니다. 네. 또한 귀한 그 연구와 발표의 기회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일단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오늘은 그 선불교에서 말하는 그 생각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제를 보게 되면 본 주제는 병 속의 새는 어떻게 자유를 꿈꾸는가라고 했고, 부제를 보게 되면 선불교의 생각에 대한 인문적 탐색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인문이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는 이것이 결국 우리 살아가는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고, 또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현학적으로 또 듣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 이 생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선불교에서는 어떻게 생각의 문제를 보는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얼마 전에 늦가을이 왔잖아요. 그래서 벤치에 누워서 하늘을 보고 있었는데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찍은 것입니다. 누워서 가만히 이 구름을 보다 보니까 구름 속에도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는 구름은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구름을 면밀히 보다 보니까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구름 속에도 여전히 파란 하늘이 보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 구름이 없다면 파란 하늘은 존재할 수 있을까? 다시 거꾸로, 파란 하늘이 없다면 우리가 구름을 볼 수 있을까? 이것을 다른 어떤 생각과 우리 마음의 본성의 문제로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면, 역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멸해야 되고 끊어야 될 것은 아는 것이, 끊어야 될 것이 아닌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책을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런 것 같아서 제가 텍스트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선의 패러독스 병 속의 새는 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선불교에서 생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생각 떠날 것인가 깨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불교에서 말하는 무념의 의미가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선불교에서 사량분별과 지혜는 버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흔히 선불교에서는 그 생각으로 대표되는 사량분별, 지혜를 버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초월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선불교의 수행론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특히 선문답과 언화변호, 그 다음에 묵조선, 가나선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체 글을 정리하면서 선불교에서 이 생각과 실천은 어떻게 통합되는가, 이것을 크게 두 가지, 깨달음의 측면과 그리고 선불교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논의가 어떤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혹은 뭐 추상화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생각이 어떻게 우리 삶 속으로 통합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첫 번째, 선의 패러독스 병 속의 새는 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 그림은 제가 아는 어떤 분께서 그려주신 것입니다. 이 병이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새가 들어있죠. 이 병 속의 새라고 하는 이야기는 김성동의 소설 만다라에도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것은 원래 경적 전등록 10권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등록에서는 옛날 어떤 사람이 병 속에 거위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거위 새라고 하겠습니다. 새가 점점 자라면서 병이 감당할 수 없게 되었지요. 스님께서는 병을 깨지도 않고 또 새를 닫지도 않게 꺼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선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생각 일어나고 사라진 것을 생사라고 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를 구성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불교에서 말하는 사상의 어떤 파노라마는 이 생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을 보았는데요. 혹시 이 책 보신 분 계십니까? 리사 펠드먼 베롯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교수가 쓴 책인데 저는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우리 마음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거나 혹은 뇌의 한 특정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은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특정 개념이 없으면 특정 감정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지에 사는 원주민들은 특정 개념이 없으면 그런 우리가 흔히 문명 세계에서 경험하는 감정을 경험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 하여도 선불교에서 말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고통이고 괴로움의 연속이고 그래서 병 속에 들어있는 새를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세계 혹은 고통, 어떤 생각의 틀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병 속에 이 새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불교에서 말하는 생각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현실은 지성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시각의 순간이다. 그 밖에 다른 현실은 없다. 이것은 선을 찾는 늑대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소설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이 글을 쓴 작가 로버트 M. 퍼시그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글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선과 모터사이클 관리술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인용한 이 내용은 일지 스님께서 번역하신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은 지성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시각의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현실은 흔히 말하는 지성, 지식 같은 것을 통해서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아주 유사한 내용이 대해보각 선사 어록에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사대부로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문명이 많고 책을 적게 읽은 사람은 문명이 적다. 만약 반은 나아가고 반은 물러서면 반만 믿고 반은 믿지 않는다면 집이 거의 없는 시골에 사는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보다도 못하다. 왜 그러한가?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보게 되면 우리의 상식과는 약간 배리가 되는 측면이 있죠. 우리는 지식으로 무장하고 살고 있고 또 지식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에서는 때로는 이러한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참다운 마음을 가릴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에서는 생각의 구분을 통해서 직조된 지성 혹은 지적 이해를 중시하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불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특히 그러한 생각이 도, 진리, 깨달음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우리 자신의 진정한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하면 모두 부정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신 임자가 말하는 살불사조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함께 돌을 닦는 여러 벗들이여 안으로나 밖으로나 만나는 것은 바로 죽여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나안을 만나면 나안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 권속을 만나면 친척 권속을 죽여야 비로소 해탈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해탈을 염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생각이 사실은 굉장히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불교에서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문제를 영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 시도 이것들이 때로는 또다시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방해하는 그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생각 떠날 것인가 깨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그 새가 그죠? 나와 있죠. 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생각의 속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생각은 이제 성엄 스님 같은 경우에는 선의 지혜에서 우리가 추상적인 추리를 하고 미래에 대해서 추측하고 기억을 재정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번뇌의 뿌리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것을 뇌과학적인 입장에서 살펴보아도 뇌과학에서는 디폴트 모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디폴트 모드라고 하는 것은 대뇌피질 중앙선 그 구조의 일종의 신경망인데 이 디폴트 모드로 인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의 쳇바퀴를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천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는 생각을 이용해서 아주 그 우수한 문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끊임없이 쳇바퀴 돌듯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그 고통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선불교에서는 디폴트 모드 등과 같은 이런 신경의 문제로 생겨나는 활동을 조절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신경망이 만들어내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전통을 확립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불교의 그 이념과 무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특히 이제 중국 선종은 이 이념, 생각을 떠나는 것과 생각의 본성을 깨치는 두 가지 관점에 의해서 변주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중국 선종이라고 하면 남동선의 가풍이고 남동선의 가풍은 육조 해능을 중심으로 무념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개성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 몸은 보리의 나무, 마음은 맑은 걸과 같네. 항상 부지런히 털고 닦아내야 티끌이 묻지 않을 것을. 이것은 신수의 개성입니다. 보리는 본래 나무라 할 것도 없고 맑은 거울 역시 대가 아니다. 불성은 항상 청정할 뿐인데 어디에 티끌이 있다고 하는가. 마음은 보리의 나무, 몸은 맑은 걸과 같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두 가지 개성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물론 이것을 저희가 좀 더 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두 가지 의미가 다르지 않다라고도 결론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사실 두 가지는 약간 다른 형식을 보여줍니다. 몸은 보리의 나무, 마음은 맑은 걸과 같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육조 해능은
보리는 본래 나무라 할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다 부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리라든가 이 번뇌라든가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실체가 있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 공성을 깨치자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육조해능 같은 경우엔 신수가 말한 이 몸과 보리의 관계조차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보리의 나무, 몸은 맑은 거울 같네, 이런 식으로 흔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몸과 마음의 실체가 있어서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 최초의 착각을 버리고 이것이 실체가 없음을 근본적으로 통찰해 보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무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그릇에 물건이 들어있어요. 신수의 관점은 그릇에 들어있는 물건을 비워내려고 하는 관점에 반해서 육조해능이 말하는 관점은 그릇 자체가 비어있다는 것을 통찰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릇이 비어있게 되면, 그렇죠? 그릇에 무엇을 담아도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릇 속에 있는 물건 때문에 그릇이 채워졌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육조해능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돌려서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선불교에서 말하는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그 무실체성을 깨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념으로 대표되는 분별하지 않는 마음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제가 여기 보면 벽암록 57칙 조주불간이라고 하는 공안을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여쭈었다. 직한도는 어려움이 없으니 오직 간택을 그만두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간택하지 않는 것입니까? 천상천하에 나홀로 정기하니라. 이것도 오히려 간택입니다. 이 맹취야, 어느 것이 간택이란 말이냐.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듣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여기서 조주 스님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분별하지 않는 분별, 간택하지 않은 간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10초 동안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생각합니다. 선에서 말하는 무분별이라고 하는 뜻, 무념이라고 하는 뜻은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다 혹은 생각이 아니다, 분별이다, 분별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원적인 이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내려놨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육조 단경에서는 그래서 무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법문은 무념을 정지로 한다. 무라는 것은 무엇이 없는 것이고 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인가. 무라는 것은 두 가지 상의 모든 진로를 여인다는 것이며 염은 진여의 작용을 생각하는 것이다. 진여 작용이 생각을 일으켜 비록 보고 듣고 알아차리나 만 가지 경계에 오염되지 않고 항상 자제하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흔히 말하듯 무념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없다, 무심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이 없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성철 스님께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무념을 없는 생각이라고 번역을 하셨고 이 무심을 없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셨습니다. 쌍차 쌍조의 중도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선에서 말하는 그 생각은 초월의 대상입니다. 생각을 조절해서 단순히 생각을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만든다거나 혹은 생각을 통제해서 어떠한 상태를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생각 자체가 비어있는 그 공성을 통찰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선불교 수행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생각에 대한 편견이 자리 잡고 있죠. 이제 생각이 없어야만 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선에서 말하는 이 사랑, 불멸과 지혜
생각으로 대표되는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발전, 분리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 혹은 뭐 입차문례, 막존지혜 뭐 이런 말들 들어보면 선에서는 왠지 생각을 계속 부정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그 문헌을 조사를 해보고 또 정리를 하다 보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에서는 언어 문자를 중도적으로 활용해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미망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드는데 더 관심이 많습니다. 팔만대장경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분리문자를 주장하는 그 선과 관련된 문헌이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어떤 시와 문장, 회화, 건축 이런 것들이 또 이 중부불교와 또 우리나라 선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맥락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선에서는 단순히 생각을 부정하는 것을 중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관점은 아까 그 첫 번째 이프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생각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산 스님 그 목요집에 보면 굉장히 재미난 내용이 있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그치지 않으면 참된 진리를 만날 수 없다. 만약 온갖 생각들로 온갖 생각을 그치게 하려고 하면 그치게 하려고 할수록 그치지 않을 것이요. 만약 일념으로 온갖 생각을 그치게 하려고 하면 그치게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친다. 비록 그렇게는 하지만 실로 무념이라고 하는 것도 군더더기일 뿐이다. 일찍이 그것이 그루터기인 줄을 몰랐을 뿐이다. 라고 해서 우리 마음을 비이원적으로 통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그루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깜깜한 밤에 길을 가다가 그루터기 때문에 넘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것이 그루터기라고 인식하지 않으면 그냥 일어나서 옷을 털고 그냥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 마음에 만약에 그루터기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나면 이 사람은 그루터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구나라고 그루터기를 비난할 것이에요. 이와 유사한 비유가 장자의 그 빈배라고 하는 고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빈배가 부딪히면 이 사람이 아무리 성격이 나빠도 화를 내지 않을 거래요. 하지만 배 안에 누가 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화를 내고 비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생각은 그 두 가지 차원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와 상당히 개념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내 고양이를 걸고 말하겠지만 난 결코 동의할 수 없네. 슈레딩거는 반말했고 기다려 고양이 상상 실험을 제안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상자 안에 있는 입자는 상태 A, B가 중첩된 상태로 A 상태에 있을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B 상태에 있게 되면 빛이 밖으로 나오도록 만들었는데요. 여기는 나온 빛을 검출할 수 있도록 검출기 달아 넣었고 검출기가 빛을 검출했을 때 독극물병을 망치가 깨뜨리도록 이런 장치를 한번 상승해보지요. 이것을 뭐하고? 자, 그러면 기다려 고양이. 장치를 동작시키려고? 그렇습니다. 두근두근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을 꺼볼까요? 자, 이제 고양이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거나 죽었거나 당연한 말씀을 왜? 딱 걸렸어. 당신들이 측정, 다시 말해 관측하기 전까지는 A와 B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중첩 상태일 수 있다고 했겠다. 분명히 당신들이
입자는 중첩된 상태로 있으며 측정을 하면 그중 하나의 상태로 결정된다고 했었지요. 다 알아, 다 기록해놨어. 중첩된 상태! 그렇다면 A와 B 상태로 동시에 존재하니까 빛도 안 나오거나 나오거나 중첩 상황이고, 독극물병도 안 깨진 듯하면서 깨진 상황, 중첩 상황이고, 그럼 고양이도 살았으면서 동시에 죽은 상황. 짜잔! 죽은 것과 동시에 살아있는 고양이. 짜잔! 죽은 것과 동시에 살아있는 고양이. 양자역학을 강하게 반대했던 슈레딩거는 이런 역설을 통해 양자역학을 비판하였고, 이 문제는 오랫동안 많은 양자역학 찬성자들의 골머리를 썩혔다. 짜잔! 죽은 것과 동시에 살아있는 고양이.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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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네.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함께 본 이유는 양자역학에 대한 설명 자체를 알기보다도 이러한 관점이 슈레딩거의 고양이와 같은 관점이 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오늘 그 양자역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발표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에서 생각을 통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있다 없다, 혹은 이것은 좋은 생각이다 나쁜 생각이다라고 하는 이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이 생각 자체가 하나의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게 하는데 흔히 말하는 인식의 주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분별망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보았습니다.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어떤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불변의 실체로 인식하지 말고, 이것이 인연화합에 의해서 생겨나는 하나의 효과라고 하는 것을 명료하게 그렇게 알아차리면 우리가 우리 마음의 본성을 통찰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대보각선사 오륵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부추밀이라고 하는 사대부가 그 선사에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선사가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부추밀이라는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도에 입문해서 도를 닦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은 이 지혜라고 말하는 아르마리가 너무 많아서 공부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질문을 한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대선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깨달아 들어감을 찾는 것이 바로 도를 가로막는 지혜이다. 달리 무슨 지혜가 있어 당신을 장애할 것인가? 필경에 무엇을 지혜라고 하는가?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지혜에 장애되는 자는 또 누구인가? 단지 이 한마디에 전도된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스스로 지혜에 장애되었다는 것이 하나요.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미혹한 사람이 되는 것이 또 하나요. 다시 미혹한 가운데 깨달음을 기대하는 것이 또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대에는 묻습니다. 지혜와 지혜임을 아는 마음이 같은가 다른가?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말해보면,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우리 자신의 눈을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물을 볼 수 있을 뿐이지 우리 자신의 눈을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지혜임을 아는 마음으로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임을 아는 마음은 사물에 자신을 반응할 뿐, 마치 끊임없이 비춰내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치 거울이 아무런 실체가 없어서 있는 그대로 대상을 비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혜의 실체를 인정해서 스스로 나는 미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장애인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러한 미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깨달음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이 자체가 가장 커다란 지혜의 장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지혜를 반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자어록에는 스스로 반조해서 보아라. 고인이 말하기를 연하 달다는 자신의 머리를 잃어버렸다고 찾다가 그 구하는 마음을 쉬었을 때 바로 아무 일도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 능언경에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아시죠? 연하 달다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다국의 그 스라바스티라고 하는 성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거울을 보지 않았을 때 자신의 머리가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머리를 찾기 위해서 거리를 뛰쳐나가 막 헤매었던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너 머리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떤 광기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광경에 나온 것과 이제 임재가 그 인용한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데 능광경에서도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광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미망과 착각에서 일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반조하면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중도적인 입장에서 통찰하면 그러한 광기는 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지혜임을 아는 마음을 돌이켜보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를 장애로 규정하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을 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배척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어찌 보면 지혜 그 자체는 무경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무한대의 사유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분별망상은 그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한 분별망상은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번뇌가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 번뇌가 바로 깨달음이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무경계라고 하는 개념은 그 켄 윌버가 이제 이야기했던 개념인데 제가 보기에 이러한 관점이 상당히 선적인 관점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경계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보면 자연 속의 선들은 겉으로는 대립을 구분지지만 반면 동시에 그 선들은 내적으로 대립을 통일시키기도 한다. 이런 관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의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경계는 A와 B를 나누기도 하지만 그 경계는 A와 B를 통합시켜주는 역할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지 그 선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다양성과 그 다음에 창조성 그리고 굉장히 연기성이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게 하는 근본적인 그런 힘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자꾸 경계를 실체로 여겨서 경계를 구분하고 나누고 하는 것은 어떤 근본적인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식으로 말하면 무경계는 비유, 비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러한 특징들은 특히 선에서는 그 비선형성의 입장에서 상호 의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은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선에서의 어떤 삼각은 무한대 사유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흔히 말하듯 우리는 마음을 고요하게 할 줄만 알고 생각을 조절하고 할 줄만 알았지 이 생각을 잘 이용하면 이것이 굉장한 어떤 문화적인 토대가 될 수 있고 우리 삶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용한 것은 그 일지 그 스님께서 쓰신 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선의 언어는 인간의 관습적인 그런 언어 감각을 파괴를 하고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연출되는 구어나 속어를 통해서 개념적인 교리 구성이나 사상적인 설명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불교의 시면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선에서 말하는 생각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은 이제 이도상인적인 사유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도상인. 이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길이잖아요. 유와 무, 흔히 말하는 뭐 단견과 상견, 조음, 실험 이런 식으로 대표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보게 되면 번뇌망상이 있더라도 그 번뇌망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생각을 어떻게 초월할 것인가, 이 선불교의 수행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새가 여러분들 많이 왔죠, 그죠? 네. 이게 보시면 이 새가 병에서 나와서 많이 왔습니다. 이 선불교의 수행론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당대의 선과 송대의 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대의 선은 본강문적인 관점이고 송대의 선은 시각문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강문적인 관점에서는 특히 이제 그 선문답과 이런 선문답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본성을 직접 지각하도록 하는 방법이 나타났고, 그리고 송대선에서는 묵조선 또 가나선 같은 수행 가풍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당송대의 문헌들을 생각을 중심으로 쭉 보다 보니까 공통적인 그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다양한 어록의 뭐 정경록, 수신결, 진심직설, 그 다음에 좌선의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 불박염기, 유공각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송대 이후에 나온 문헌에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제 특히 이제 그 좌선의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당 5대 때 이제 행해지던 여러 가지 수행 관습이나 가풍, 방법들을 정리를 해놓은 책이거든요. 그런 책들을 보게 되면 일체의 선악을 모두 사랑하지 말라.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깨달아라. 깨달으면 바로 없어진다. 오래오래 하면 망연을 잃고 하나를 이루게 된다. 이것이 자선의 요긴한 방법이다. 라는 식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불교의 수행론을 물론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이 생각의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면 생각에 대한 각찰, 생각을 알아차리고 깨닫는 것, 이 생각의 무상성을 통찰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수행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현재 특히 한국서는 가나선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지만 실제 당송대 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수행 방법은 바로 우리 생각의 무실체성을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명연수 정경록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진심직설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심을 깨닫는 방법에 대해서 10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깨달아 살피는 것이에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그것을 깨달아라. 깨달아 깨뜨려라. 망념이 깨뜨려지면 다음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니 이러한 깨달아 알아차리는 것도 버려야 한다. 망념과 깨달음을 함께 해지면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무심을 직접적으로 증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생각의 무실체성을 통찰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황벽선사 완능록에도 아주 유사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그대가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이 바로 부처이다. 만약 망념이 없다면 또한 부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대는 사념을 일으켜 부처라는 견해를 짓고 문득 이루어야 할 부처가 있다고 말하며 중생이라는 견해를 지어 문득 제도할 수 있는 중생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마음을
일으키는 선험의 동요는 모두 그대의 차별적인 견해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리를 해보면 특히 당 5대 때 중국 선종사에서 물론 그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어떠한 수행 방편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당시 많은 선승들이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알아차리는 또 각찰하는 수행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평상심과 무점을 강조하는 선불교의 이 수행 풍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문답, 두 번째는 묵주선, 세 번째는 간화선입니다. 이 선문답은 뭐 대법론, 삼구론, 소리, 색, 촉감 등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문답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상의 차원을 벗어나서 성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문답이 당 5대 때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졌고 이것들이 공안집으로 엮여졌고 송대로 오게 되면 이제 묵조선과 간화선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묵조선은 묵과 조라고 하는 두 가지 우리의 마음 작용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본바탕인 공적 영지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간화선인데요. 간화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간화선에서는 화두에 대한 의정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 간화선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것은 선의 그 선적인 언어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제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어떤 세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언어도 실체하고 언어가 가리키는 대상도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선에서는 그렇게 사물을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고정관념, 고정된 생각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선의 언어는 동적인 언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동적인 언어에 가장 충실했을 때 우리는 그 언어를 활구로 사용해서 창부의 대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그 화두 그 공안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뭐 뜰 앞에 잣나무.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원래 이 이야기가 행해지던 곳은 그죠? 예, 한 선사와 제자가 이야기를 나눌 때 뜰 앞에 잣나무가 있었겠죠. 그때 잣나무는 명사형의 잣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 새도 날아와서 짖는 그런 잣나무였는데 우리는 이러한 그 화두를 머릿속에 관념으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인식해서는 어떤 대상의 무실체성을 통찰할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그런 간화선의 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화선자들은, 간화선의 선성들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가 의정을 낼 수 있는 그런 화두를 제자에게 줄 것인가가 고민의 큰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활구에 대한 이야기 보시면 이제 원호 스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쭉 보게 되면 단지 일체의 언어가 있으면 모두 사구이다. 무엇이 활구인가? 알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활구는 우리의 모든 분별과 또 언어적인 집착을 벗어난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적극적인 동적인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두의 어떤 성질을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 화두는 문을 두드리는 귀와 조각, 그 하나의 반편이다. 화두 그 자체가 실법은 될 수 없다는 관점이고요.
화두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화두는 그 의정을 통해서 이제 문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다. 의정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음과 알고자 함에 의해서 생겨나는 일종의 심리적인 공백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승산 스님께서는 모르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화두를 든다는 것은 바로 모르는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모르는 마음을 쓸 것인가, 모르는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마음에 그 무심을 진득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불교의 수행론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망념을 초월하고 진심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은 다름 아닌 무심이며 중도의 현성이며 자비입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한 생각을 깨닫고 알아차리는 것, 선문답, 묵주선, 간화선 등의 모든 선불교의 수행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방법의 제시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선불교에서의 생각과 실천은 어떻게 통합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새가 거의 그죠? 네, 보시면 새가 거의 지금 끝에까지 왔습니다. 제 이야기도 거의 끝나간다는 뜻이에요. 네, 일단은 먼저 그 깨달음의 측면에서 말씀을 들어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그 새가 병 밖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는 병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새가 어떻게 병에서 나왔을까요? 제가 그 쓴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병 속의 새는 경계를 의식한다. 그러나 병 밖의 새는 하늘을 난다. 병은 경계가 된다. 그러나 경계는 병 속과 병 밖을 나누기도 하지만 병 속과 병 밖을 이어주기도 한다. 새는 본래 하늘을 날고 있었지만 햇빛에 비친 그림자를 통해 스스로 병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 바로 이러한 생각들, 우리를 가두는 생각들은 벽이 되고 경계가 된다. 그러나 생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경계도 사라진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떠한 형이상학적 주체도 떠올리지 않는다면 세계의 한계는 무경계가 된다. 병 속의 새가 스스로를 주체에 가두지 않았을 때는 새는 병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는 병 밖에서 병을 본다. 이는 마치 우리의 눈이 시야를 통해 세계를 볼 때 눈은 보여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생각의 경계는 주체의식을 벗어날 때 무한대의 사유로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연하달다의 비유 생각나십니까? 우리의 눈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통찰하게 되면 우리는 병 밖에서 병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아주 유사한 그 논의가 그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구에도 나옵니다. 저는 이제 가끔씩 철학책을 보는데 심지어 굉장히 묘한 부분에서 일치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비트겐슈타인은 세계 속 어디에서 형이상학적 주체가 발견될 수 있는가? 당신은 말하기를 여기서 사정은 눈과 시야의 관계와 전적으로 같다고 한다. 그러나 당신은 실제로 눈을 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시야 속에 있는 어떤 것도 그것이 어떤 눈에 의해서인가 보여지고 있다는 추론을 허용하지 않는다. 역시 비트겐슈타인 역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형이상학적 주체, 형이상학적 실체를 세우지 않는다면 그렇게 어떤 그 무실체성을 통찰할 수 있다는 이제 시각으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의 그 동적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에서의 어떤 생각은 단순히 개념을 추상화시키는 도구도 아니고 개념을 활용해서 어떠한 특정한 개념을 창조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선의 언어가 결국 우리 삶의 어떤 실천으로 그대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들은 선의 언어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 어록을 보다 보면 선의 언어가 굉장히 그 자유분방의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선어들을 보게 되면 명사형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동사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흔히 우리가 구성하는 기본적인 언어 사용 방법, 예를 들면 뭐 눈이 온다,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고 이것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어와 술부로 되어 있지만 선의 언어는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사물의 실상을 설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의 언어는 굉장히 그 동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이것은 결국 이러한 관점은 선의 사유가 그대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5가지 그 주제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1차적으로 선별교적 사유가 아니라는 것은 망념을 제거하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을 수행으로 삼는 것, 형이상학적 주체를 상정하고 생각의 흐름을 하나의 실체와 대상화시켜서 이해하지 않는 것, 이해하는 것, 닦는 주체와 닦을 대상을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올리며 일어나는 생각을 부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선별교적 사유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별교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단순히 망념으로 규정하거나 반대로 진념으로 추상화시키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생각을 망념이나 진념으로 규정하기 이전에 그것을 슈레딩거의 고양이와 같은 하나의 가능성으로 통찰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각에 대한 정말 긴 여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려우셨죠? 또 이 선적인 언어에 익숙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도대체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 계속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심지어 또 제가 아까 병속의 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병속의 새는 어떻게 됐지? 병속의 새가 어떻게 병 밖으로 나왔는가?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쭉 전개했던 이야기는 제가 정리했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자신들의 그 병속의 새는 아직도 병속에 있는지 아니면 병 밖으로 나왔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병 밖에 있으신가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2018년 그 아주 재미났던 드라마 그 미스터 선샤인 보셨습니까?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보신 분 계십니다. 네. 그럼 오늘 발표는 그 미스터 선샤인의 명대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see you again.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병 속의 새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 새를 가든 병, 그거가 아까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 되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지각과 사유를 가로막는 뭐 선입견, 뭐 자의식 이런 것들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끝에 병 밖으로 나와서 참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새는 이미 병 바깥에 있다. 왜냐하면 그 가로막는 그 병이 결국은 투명한 병일 거고 우리의 생각의 병이기 때문에 생각만 잘하면 그 병 밖에 이미 있다. 이런 말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이제 새가 나와 있는 거를 봤는데요. 근데 그게 투명한 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선입견 이런 거 참 벗어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병 속에 있으면서 자기가 병 속에서도 이거 그림자 똑같이 비칠 거 아니에요? 자기 그림자?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병 밖에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유리 자체가 병이 유리고 투명한 거고 벽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뭐 선입견 이런 거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장애일 텐데, 벽이죠. 나가려면 딱 막는 벽. 이게 간화선에서의 화두 수행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은산 철벽에 해당할 텐데, 이거 와장창 한번 깨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이미 바깥에 나가 있는 걸로 상상하면서 생각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도 들었지만 이런 것들은 다시 종합토론 시간에 논의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은 이따 종합토론 시간에 많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